어제 새벽이죠. 제가 어제는 외부에서 있었어서 1박을 해서 동영상을 촬영할 수가 없었거든요, 새벽에. 그 미국이 지수가 세게 빠졌는데 어제 지수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쭉 좀 눈치 보기를 하다가 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전날에 세게 빠진 거는 인플레이션이 세게 나와서 그랬죠. 인플레이션이 세게 나와서 한번 흔들렸는데 그 흔들린 뒤에 장이 흐르면서 미국 장, 이제 유럽 장은 안 좋았었는데 안 좋고 미국 장으로 넘어와서 좀 안 좋은가 하다가 머리를 쭉 드는 걸 보고 이거 인플레이션 압력이 봐도 모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매도 강도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세지는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툭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일정 부분 이 불안정성을 띠고 있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빅스 지수고 이게 S&P 500 지수거든요. 최근 빅스 지수를 보면 올라갔다가 급나가면서 이제 튀었다가 내려왔는데 이 내려오는 강도가 충분히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얘가 이 저점을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우크라이나 침공 얘기가 16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이 13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까지 뭔가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도 주시장이 불안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뚫릴지 안 뚫릴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뚫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더 보면 이 부분은 다시 전체적인 걸 얘기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심리지수가 어제죠. 어제 새벽자에 나온 걸 보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렇게 뚝 떨어졌거든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67대 있다가 61로 뚝 떨어졌으니까. 이 심리지수가 이렇게 뚝 떨어졌지만 심리지수 말고 이게 아니네요. 이거 같은데 이거네요. 예, 심리지수가 뚝 떨어졌고 같이 나온 그러니까 기대지수, 향후에 대한 기대지수도 역시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거 이전에 나온 것 중에서 이게 그 중소 기업들의 심리지수도 보시면 내려왔어요. 2월 8일 날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가 있는데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건 2월 말에 나와요. 그래서 얘는 아직 안 나왔는데 1월 달에도 살짝 내려갔거든요, 얘가. 지금 여기는 PMI 지수, 이거는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얘도 내려왔고, 비제조업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요게 제조업인데 이것도 내려왔죠. 근데 이 둘 다 과거의 그 PMI 패턴에서 놓고 보면 상단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PMI에서 중요한 건 이거는 야르디니 리서치 데이터고 얘가 2월 8일자일 겁니다. 2월 3일자네요. 뭐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가끔 보여드리죠, 제가. 이게 이제 제조 PMI 지수, 요거는 비제조 PMI 지수인데 이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차트고 빨간색 차트는 여기 보시면 그 전년 대비 증감률이에요. 얘가 전년 대비 증감률이기 때문에 요 차트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S&P 500 지수 차트가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놓고 차트를 볼게요. 이거죠. 그럼 작년도 차트가 여기서부터 S&P 500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PMI 지수가 내려올 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2월달이 여기 있는 2월달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제로까지는 안 내려가지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얘도 추세적으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중반에 뭐 예를 들면 한 5월달 뭐 이렇게 넘어가서 비슷한 수준이 제로점에 붙으려면 한 이 정도 라인에서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근 빨리 떨어지면 이 하락률이 과거에 있었던 3월달, 4월달에 있었던 여기 3월, 4월달에 있었던 이 언저리에 붙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이거 빨리 떨어지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이제 떨어지는 강도가 줄어들 수 있겠죠. 이거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방향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도 이 상단에 있는 과정 중에서도 제로점을 뚫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뚫었죠. 지금 여기는 같이 뚫었고 여기는
이 위에 있는 PMI 지수는 안 뚫었는데 이 주가 지수는 뚫은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주가 차트로 놓고 보면 얘가 반드시 전고점보다 항상 이 작년에 있던 주식 차트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100%다. PMI 지수가 50 안에 근접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생각은 할 수 있죠. 정리를 해드리면 전략적으로 올해 주식시장이 작년도에 있던 이 주식시장의 고점 레벨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 가능성은 열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PMI 지수가 강도가 약해지면서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전년 대비 증감률이 아래로 붙을 거잖아요. 이 제로점으로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주가 지수의 움직임이 전년도의 가장 높은 수준 대비 낮은 상황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올해는 일단 지금까지 보이는 상황으로 놓고 보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너무 위에서 잡으면 마이너스로 끝날 수 있다.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오미크론 상황도 종료가 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한 긴축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로 들어오면서 급등했던 빅스 지수가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우크라이나 상황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얘 금방 단기간에 얘를 깨먹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현재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내려가면 여기를 1차적으로 거치게 되고 2차적으로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작년 초거든요. 2월 초. 여기가 작년 중반입니다. 5월.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S&P 500 지수를 놓고 보면 15%에서 22% 정도가 다예요. 제 생각에는 22%까지는 안 내려갈 거라고 보이는데 여기까지 내려간다면 아마 그거는 실제로 전쟁이 터졌을 거라는, 그리고 일정 부분의 그 제재가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뭐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 돼야 여기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급등하게 될 거예요. 특히 에너지 쪽.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석유, 천연가스, 구리, 알루미늄, 밀, 이 5개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좀 있다. 걔네들이 급등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연준의 긴축에 대한 부분이 주식시장을 밑으로 짓눌러 내리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하락 강도가 여기 15%가 아닌 22%까지도 짓눌려 내려갈 수 있는 상황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상황이 조금 긴장 강도를 높이면서 거기에 플러스로 연준 긴축 부분이 좀 얹혀지면 얘는 15%대 작년 5월 때까지도 밀려 내려가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상황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상황이 꾸물꾸물 올라오면서 얘를 뚫고 여기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추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이거 소비자 심리수만 쳐다보면 좀 불안하지 않아? 미국은 소비자가 가계 소비 지출이 경제 한 70%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를 더 보면 이게 이제 노동 시장이거든요. 미국에. 이게 지금 차트가 믹싱돼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건 설명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를 더 그릴까요? 잠시만요. 자, 그냥 별도로 하나 그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보시면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미국에. 근데 이 경기가 수축되기 전에 항상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바닥을 찍고 올라옵니다. 추세적으로. 물론 코로나 팬데믹 터지는 요 시기에는 얘가 들리지 않고 있다가 급격히 갑자기 들렸어요.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할까요? 예. 이게 추세적으로 들리지 않고 있다가 조금만 더 확장해 볼까요? 예, 추세적으로 들리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경기 수축이 발생했거든요. 이거는 코로나 락다운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면서 수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경기가 수축되기 전부터 좀 들려 올라오는 현상을 보입니다. 제가 여기 믹싱한 데이터를 보면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별도로 보여드린 거고, 요 초록색 있죠. 요 초록색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인구 숫자예요.
얘도 보시면 추세적으로 경기가 수축하기 전에 올라오는 패턴을 보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오죠. 경기가 수축하기 전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최근 걸 보면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이 차트 중에 이 파란색이 노동 참여율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 참여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들이 경제 활동을 하려고 참여하고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그게 이제 여기 좀 더 볼까요? 최근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 코로나 팬데믹 전에 한 1억 6천 한 400에서 500 정도 되던 500만 정도 되던 숫자가 급락했다가 노동 참여율이 상당히 안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 추세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뭐 한 달에는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뭐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6,160만 정도 됐던 노동 참여 인구가 여기 지금 최근 발표된 1월 달로 보면 1억 6,360만이 넘었으니까 한 10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한 석 달 만에 200만이 노동시장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고, 신규 실업수당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밑바닥에 계속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실업수당이 늘어나지 않는 걸 보면 그러니까 경제활동에 들어오는 인구들 중에서 고용돼서 일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고용시장 안이 고용되는 숫자들이 늘어나서 신규로 급여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미국은 이 고용시장이 이 경기 사이클에 상당히 민감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는 전 세계 거의 그러니까 선진국 영역 패턴 안에 있는 유럽이나 뭐 아시아 이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자유롭게 해고를 시킬 수 있는, 최근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런 부분의 얘기를 잘못했다가 일단 그런 쪽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파는 기업 중심의 경쟁 중심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자율성, 그러니까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죠.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발언을 해서 한국노총이 통상적으로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귀족노총이라 그래가지고 민주당 손을 항상 들어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죠. 여하튼 그래서 노동시장 안에 지금 미국은 노동 지표가 굉장히 민감한데 경기의 사이클에 좀 민감한 패턴을 보이는데, 노동시장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뜻은,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신규로 그 일자리 수 또 일정 부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심리수를 보면 굉장히 불안하게 보이긴 하지만 PMI 지수나 노동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얘기가 나오고 있죠. 두 개 중에 하나로 누군가는 지금 화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로 침공에 대한 얘기는 미국이 첩보라고 흘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서방 국가들한테 빨리빨리 일단 대사관이나 그 국민들, 자국 국민들 철수나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침공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벨라루스하고 그 우크라이나 접견 그 국경 인근에서 군사적인 합동 훈련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 훈련이 아니고 거기에 혈액이 도착했다는 거 이런 얘기들이 꾸물꾸물 그 병참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병참선하고 다 대놔서 실제로 전쟁이 터질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방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16일 전후가 되면 알려지겠죠. 왜냐하면 16일 정도에 우크라이나가 침공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러시아가 16일 침공을 안 해도 이게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기 전에는. 그래서 양쪽 다 저는 개인적으로 협상 카드를 들고 지금 서로 그러니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경 쪽으로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쭉쭉 흘려서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 흘리면서 러시아가 침공하는데 그 부담을 갖도록 만드는. 그 다음에 실제로 침공을 한다면 침공한 것에 대해서 갑자기 떨컹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뭔가
여론전을 형성해 놓고 제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사실은 전쟁이 터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석유, 천연가스 이거 대규모로 수출하는 국가,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사용가스를 의존하는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당장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을 수출하지 않는다면,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러시아가 그런 것들을 수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 방향 서방 쪽에서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안 받겠다 해서 일본도 뉴스가 나왔죠. 천연가스 러시아에 수출할 거면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 상황은 뭐 경제는 꿀떡꿀떡꿀떡 쿨렁쿨렁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물가가 급등하면 가장 큰 충격이 미국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바이든이 지지율이 아래로 완전히 급락해서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그 가장 주된 이유가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인데, 그 인플레이션 압력에 하나를 더 얹히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그러게 되면 이 물가 상승, 그러니까 에너지 상승률이 툭 튀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동하게 될 거고,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또 안 물릴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아래로 세게 밀려 내려가겠죠. 주식시장 역시 정치적으로 보면 지지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제 미국도 사실은 진퇴양난에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전쟁을 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러시아, 이거 임성윤 기자께서 올린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고 2월 10일자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나토 가입국들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깔이 파란색 계열이 옅을수록 최근에 가입한 건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우니까 지도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나토가 여기, 북유럽 같은 경우는 여기 노르웨이가 나토에 가입돼 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이 안 돼 있고, 여기 발트 3국이 나토에 가입돼 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뭐 이 밑에는 나토에 다 가입돼 있죠. 그 다음에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안 돼 있었고, 여기가 터키는 나토 국가죠. 가입한 국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하고 붙어 있는 국가 중에서 북유럽은 상관없는데 그 밑단에 있는 발트 3국하고 까지는 나토로 가입한 상황이고, 여기 상당히 큰 영역이 나토에 가입이 안 돼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벨라루스는 지금 러시아하고 밀월 관계에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벨라루스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라고 하는 이분께서 코미디언 출신인데, 이 한 국가 지도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이익이 아니고 정파적인 이익을 갖고 있다거나, 혹은 잘 모르거나, 그러니까 어설프거나 이러면 이 자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사태를 지금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산 진영에서, 사회주의 진영에서 보면 북한이라고 하는 버퍼가 있는 거고, 민주주의 진영에서 보면 한국이라고 하는 버퍼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데 실제로 나중에 통일이 되게 되면 이런 우크라이나 상황과 같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딱 맞물려 있는 경계선에 그것도 국토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외교를 어설프게 진행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으면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떤 형태로든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자국의 영토가 전쟁터로 바뀌게 되잖아요. 가장 큰 피해는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보게 돼 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면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여기 위에 있는 벨라루스가 지금 밀월 관계에 있는데, 벨라루스하고 서로 밀월 관계를 우크라이나가 맺고 러시아를 밀어내는 이런 전략을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국가 지도자는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는 게 아니고 CEO를 뽑는다라고 어떤 국어학자 교수께서 말씀하신 게 귀에 들어온다는 말씀 드렸는데, 저도 그걸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하튼 이제 불안정성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흔들림의 강도가 좀 더 세질 수 있는 게 좀 열렸다.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히 모니터링 해야 되는 대상으로 다시 올라왔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